저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부모도 가족도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23년의 세월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우연히 주운 지갑 하나 때문에 재벌 회장 앞에 서게 됐고, 그분은 제 얼굴을 보더니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정직하게 지갑을 돌려주려 했을 뿐인데, 왜 이 노인은 저를 보며 우는 걸까요? 그리고 제 목의 점을 본 순간, 그가 꺼낸 23년 전 갓난아기 사진 속 아이의 목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운명일까요? 아니면 잔인한 우연일까요? 저의 기구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께 제 얘기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사연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3살의 나이에 이렇게 길거리를 헤매는 제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지 3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겨우겨우 연명하던 저는 며칠 전 일자리마저 잃었습니다. 도연아, 미안한데 이번 달까지만 일해줘. 경기가 안 좋아서. 사장님의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통장 잔고는 3,000원이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돈도 부족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원장 선생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제겐 엄마 같던 고아원 원장님은 제가 떠나던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양심만은 잃지 마라. 그게 너를 지켜줄 거야.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양심으로 배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지러워서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쓰러지겠어. 비틀거리며 편의점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혹시 떨어진 동전이라도 있을까 바닥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앞 화단 옆에 검은색 지갑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고 아무도 지갑을 찾는 듯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있는 지갑을 열었을 때 숨이 멎었습니다. 현금 다발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들이 수십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표 한 장이 보였습니다. 5천만 원짜리 수표였어요. 이런.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몇 달은 굶지 않고 살 수 있겠는데. 아니, 1년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작은 고시원 월세도 낼 수 있을 거야. 아무도 모르게 가져가면.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돈이 아니야. 지갑 안쪽을 살펴보니 명함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닐에 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여인의 미소가 너무나 따뜻했어요. 아기는 새하얀 베넷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승호야, 건강하게 자라렴. 1992년 3월 15일. 이 지갑의 주인에게 소중한 물건이겠구나. 저는 지갑을 꼭 쥐고 일어섰습니다. 명함을 봤습니다. 김승철. 대한그룹 회장. 뉴스에서 본 재벌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겠어.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근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배에서는 소리가 났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양심을 잃으면 사람이 아니다. 파출소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순경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 옷차림을 훑어보는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찢어진 청바지, 낡은 운동화 때 묻은 패딩. 무슨 일이야? 저기. 이 지갑을 주었습니다. 박순경은 지갑을 받아들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대한그룹 회장 지갑이잖아.
너 이거 어디서 났어? 편의점 앞에서 주웠습니다. 주웠다고? 정말? 박순경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신분증 있어? 여기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박순경은 제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고아원 출신의 무직이라. 이거 훔친 거 아냐? 아닙니다. 저는 정말 주웠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 앉아 있어. 확인해 봐야겠어. 저는 파출소 의자에 앉았습니다. 배고픔과 억울함이 동시에 몰려와서 온몸이 떨렸어요. 나는 정직하게 행동했는데 왜 의심을 받아야 하지? 30분쯤 지났을까요? 파출소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제 지갑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김승철 회장이었습니다. 62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순경이 얼른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이 청년이 지갑을 가져왔는데 저희가 확인 중이었습니다. 그래요? 어디 보자. 김승철 회장이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지갑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승철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기, 괜찮으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너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23년 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비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승철 회장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젊은 친구, 이름이 뭔가? 도현입니다. 이도현입니다. 도현. 회장님이 제 이름을 곱씹듯 되뇌었습니다. 배고프지 않나? 나와 함께 식사하지 않겠나? 예.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사양하지 말게. 자네가 내 소중한 지갑을 돌려줬으니 당연한 보답일세.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파출소를 나와서 회장님의 새까만 고급 세단을 탔습니다. 저는 그런 차를 처음 타봤어요. 차 안에 고급 가죽 시트의 촉감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현군, 평소에 뭐하며 지내나? 김승철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최근에 일을 잃었습니다. 그래. 가족은?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돌도 안 됐을 때 고아원 문 앞에 버려졌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1992년 5월쯤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의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1992년 5월.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자, 도착했네. 들어가세. 레스토랑 안은 너무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식탁들이 보였습니다. 웨이터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너무 초라해서 부끄러웠어요. 여기 제가 와도 되는 곳인가요? 물론이지. 자네는 내 은인이야.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봤지만 가격표가 없었습니다. 편하게 먹고 싶은 거 시키게.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스테이크와 여러 요리를 주문해 주셨어요.
음식이 나오고 스테이크의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저는 포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떨렸습니다. 왜 안 먹나? 배고프지 않나? 아닙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스테이크를 잘라서 입에 넣는 순간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흘 만에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천천히 먹게. 회장님은 음식을 드시지 않고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그리움과 슬픔과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회장님은 안 드십니까? 나는 괜찮네. 자네가 먹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좋아. 저는 계속 식사를 했어요. 너무 배가 고팠지만 천천히 먹으려 애썼습니다. 식사 중간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스웨터가 목을 조이는 것 같아 목 주변을 극적였습니다. 스웨터 깃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승철 회장의 시선이 제 목에 고정되더니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큰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제 목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제 목 오른쪽에는 작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의 선천적인 점이었어요. 그 점.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어릴 때부터 있던 건가? 네,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물 좀. 비서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은 물을 마시고 심호흡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충격과 믿음과 확신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도현군. 네, 회장님. 잠깐만. 회장님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비닐에 쌓인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까 제가 봤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인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봤나? 네, 지갑 안에 있어서 봤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었네. 아들이요? 그래. 이름은 승호. 김승호. 1992년 3월 15일에 태어났지.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992년 3월 15일. 그리고 2달 뒤인 5월에 아내와 함께 사라졌네.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교통사고였어.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아이는 실종됐네. 차 안에 없었어. 23년 동안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눈물이 회장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네를 보는 순간 내 아내의 얼굴이 겹쳐 보였네. 젊은 시절 그녀의 미소가 자네 얼굴에서 보였어. 그리고 회장님은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회장님과 여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 윤이었네. 사진 속 여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의 얼굴이 제 얼굴과 닮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눈매와 인매가 비슷했습니다. 회장님이 다시 갓난아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 목을 보게.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기의 목 오른쪽에 작은 점이 보였어요. 제 목의 점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의 점이 있었습니다. 이건 숨이 막혔습니다. 자네가 내 아들일 가능성이 있네.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건 물론 확인이 필요하지. DNA 검사를 해야 해. 하지만 도현군, 내가 23년 동안 수백 번 이 사진을 봤네. 그 점의 위치를 외우고 있어. 그리고 자네 얼굴에서 내 아내를 봤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재벌의 아들이라니. 제가 부모가 있었다니. 하지만 저는 고아원에 누군가 자네를 숨긴 거야. 그 사고 이후 누군가 자네를 데려가 고아원에 버렸을 거야. 왜 그런 짓을? 회장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주변에는 내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네. 특히 동생과 조카들이 그랬지. 만약 내 아들이 살아있다면 그들의 상속 계획이 무너지니까. 그럼 제가 위험할 수도. 그래. 그래서 조심해야 해. 아직은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돼. 회장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현군, 일단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네를 내 곁에 두고 싶네. 내 저택의 정원사로 일하지 않겠나? 정원사요? 그래. 명목상 일자리를 주는 거지. 사실은 자네를 보호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곁에서 지켜보고 싶네. 저는 회장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23년 동안의 그리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네, 도현군. 아니, 승호야.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승철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주택가의 끝자락에 위치한 저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 그리고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도현 씨죠? 들어오세요. 비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원을 지나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와! 저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이런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현군, 김승철 회장이 계단을 내려오셨습니다. 어젯밤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젯밤 잘 잤나?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좋아. 오늘부터 자네는 우리 저택의 정원사야. 뒤쪽 별채에 방을 마련해뒀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 회사 전무인 홍 전무야. 뒤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홍 전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도현입니다. 홍민재입니다. 근데 회장님, 정원사를 왜 갑자기? 이 친구가 내 지갑을 찾아줬네. 그래서 일자리를 주기로 했어. 홍 전무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갑 하나 찾아준 것 때문에 정원사로 채용하시다니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내 결정이네. 자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회장님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홍 전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저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돌아갔어요. 그 시선이 너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신경 쓰지 말게.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 정원을 구경하러 가세. 정원은 정말 넓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잔디와 화단 그리고 분수가 있었고, 정원 한쪽 구석에 유난히 시들어 보이는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나무는 뭔가요? 저건 기념수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승호가 태어난 날 아내가 심은 나무지. 아내는 이 나무가 승호와 함께 자라길 바란다고 했어. 우리는 나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무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지는 말라 있었고 잎은 거의 없었어요. 23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았네. 나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잃은 뒤 이 나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래서 정원사들에게도 이 나무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저는 나무의 줄기를 만져봤습니다. 거칠고 메말라 보였어요. 하지만 뿌리 쪽을 파보니 아직 촉촉했습니다. 이 나무,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인가?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뿌리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적절히 관리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랄 때 정원 가꾸기를 배웠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무는 사람과 같단다, 도현아. 관심과 사랑을 주면 다시 살아나지.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럼 부탁하네. 이 나무를 살려줘.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꼭 살려주게. 이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건 승호가 돌아온다는 의미일 거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기념수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가지를 쳐내고 뿌리 주변의 흙을 갈아주었습니다. 영양제를 주고 매일 물을 줬어요. 나무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힘내. 너도 나처럼 버려졌지만 다시 살 수 있어.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말랐던 가지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회장님, 새싹이 났습니다. 저는 기쁘게 소리쳤어요. 회장님이 놀라서 달려오셨습니다. 정말, 정말이구나.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3년 만에, 23년 만에 이 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 회장님은 나무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승호야, 내가 정말 돌아온 거구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홍전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 청년이 대체 뭐지? 왜 회장님이 저렇게까지? 홍전무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조사 좀 해봐. 이도현이라는 청년이야. 23살 고아원 출신. 모든 것을 파헤쳐봐. 그날 밤 별채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도현. 김승철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회장님은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회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99.99% 일치. 그럼. 그래. 도현. 아니, 승호야. 넌 내 아들이야. 회장님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23년 만에 내 아들을 찾았어. 저도 회장님을 껴안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를 느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부터 저택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승철 회장은 제게 더욱 각별히 대해주셨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승호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잘 모르겠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주는 대로 먹었으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찾아보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이야. 회장님의 따뜻함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하지만 홍 전무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우연히 홍 전무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정원에서 나무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홍 전무가 저택 뒤편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확실해. 그 애가 회장님의 친아들이 맞아. DNA 검사 결과도 나왔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23년 전에 내가 확실히 처리했다고 했잖아. 상대방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나도 몰라. 분명히 그 애를 고아원에 버렸는데. 이 멍청한 놈. 죽였어야지. 왜 고아원에 버렸어? 그때는 아기를 죽일 순 없었어. 차마 아기까지. 양심? 지금 와서 무슨 양심 타령이야? 어쨌든 이번엔 확실히 해. 그 애가 회장 자리를 물려받으면 우리 계획은 물거품이야. 알았어. 며칠 안에 처리할게.
홍 전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3년 전 교통사고. 그리고 나를 고아원에 버린 사람이 홍 전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뒤로 물러서다가 화분을 건드렸어요. 쨍그랑. 누구야? 홍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얼른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홍 전무가 주위를 둘러봤지만 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에 넘어진 건가? 그는 다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를 빠져나와서 곧바로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회장님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니, 승호야? 얼굴이 왜 그래? 방금 홍 전무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저는 들은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홍민재가, 그놈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23년 전 그 사고. 회장님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조사 결과 브레이크 라인이 끊어져 있었어. 하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지. 설마 홍민재가. 아버지, 위험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니야.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 23년 전 일이고 지금은 통화 내용뿐이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장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그놈이 내 아내를 죽이고 내 아들을 빼앗아 갔어.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아버지, 승호야, 내 안전이 최우선이야. 일단 넌 여기서 조용히 지내. 내가 모든 걸 처리할 테니. 회장님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승호 주변에 경호원을 배치하게. 24시간 보호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부터 제 주변에는 항상 경호원이 있었습니다. 홍 전무는 제가 자신의 통화를 들었다는 걸 모르는 듯 했습니다.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저를 노려보는 그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승호야, 오늘 이사회가 있어. 내 존재를 공개하려고 해. 지금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개하는 게 안전해. 모두가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알면 함부로 손댈 수 없을 거야. 이사회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홍 전무를 포함해 여러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김승철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23년 전 잃어버렸던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순간 신뢰가 술렁였습니다. 여기 있는 이도현, 아니 김승호가 제 친아들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홍 전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들은 그대로입니다. 이제부터 승호는 제 후계자로서 회사 일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기일 수도.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특징인 목의 점도 일치합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홍 전무만이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뒤 회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승호야. 홍민재는 분명 움직일 거야. 우리도 준비해야 해. 준비라니요? 복수야. 그놈이 내 어머니를 죽였어. 그리고 너를 빼앗아 갔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회장님의 눈빛에는 23년간 쌓인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아버지. 고맙다, 아들아. 그날 밤 홍 전무는 어두운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저예요. 들었어요? 회장님 아들이 나타났대요. 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이제 우리 계획은 다 틀어졌어. 형님이 23년 전에 제대로 처리했어야죠. 닥쳐. 지금 그게 중요해? 어떻게든 막아야 해. 어떻게요? 홍 전무의 눈빛이 험악해졌습니다. 사고를 만들어야지. 이번엔 확실하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김승철 회장은 조용히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23년 전 교통사고, 당시 정비소에서 일했던 직원을 찾아냈습니다. 그 직원은 이제 60대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받고. 노인은 울먹였습니다. 홍 전무가 저에게 거액을 주며 부인 차의 브레이크 라인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가난했고 아이들이 굶고 있었습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죠. 23년 동안 저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회장님은 그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제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승호야. 드디어 내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 하지만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기념수에 물을 주러 갔습니다. 달빛 아래 나무는 이제 제법 푸르러져 있었어요. 참 잘 자랐구나. 저는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홍 전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현. 아니, 승호라고 해야 하나? 홍 전무님. 미안하지만 여기서 끝이야.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나거든. 홍 전무가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회장님이 증거를 확보하셨어요. 뭐? 홍 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3년 전 정비소 직원의 증언을 녹음하셨습니다. 당신이 브레이크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럴 리가. 그 사람은 이미 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자백했어요. 홍 전무는 비틀거렸습니다. 뭐라고? 다 망했어. 쇠파이프가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김승철 회장과 경찰들도 함께였습니다. 홍민재, 당신을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홍 전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입 다물게. 자네 변명 따윈 듣고 싶지 않아.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3년 동안 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웃으며 일했지. 내 곁에서 충성을 가장하며 승진했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홍 전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 아들을 빼앗고 고아원에 버린 죄도 치러야 해. 법정에서 보세. 경찰이 홍 전무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미 알고 계셨군요. 그래. 홍민재가 움직일 거라고 예상했어. 그래서 경호원들에게 주변을 지키라고 했지. 그럼 저는 내가 위험에 처할까 걱정했지만 동시에 결정적 증거를 잡을 기회이기도 했어. 미안하구나, 승호야. 아닙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네요. 그래. 윤희도 이제 편히 잠들 수 있을 거야. 며칠 뒤 법정에 섰습니다. 홍 전무는 살인교사 유괴 감금 등 여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판결을 듣는 저와 아버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끝났어, 승호야. 네, 아버지. 법정을 나서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내가 못 누린 23년을 되찾아주고 싶구나. 아버지,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버지를 만났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원의 기념수는 이제 완전히 살아나 있었습니다. 푸른 잎이 가득했고 가지도 튼튼해졌습니다. 봐, 승호야. 이 나무가 완전히 살아났어. 네.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나무가 됐네요.
아버지는 나무 아래에 작은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윤희와 승우의 나무. 1992년 3월 15일 영원히.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분명 기뻐할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제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3년 전 고아원 문 앞에 버려진 갓난아기. 부모도 없이 혼자 자라야 했던 소년. 굶주림 속에서 양심을 지키며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준 청년.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되찾고 진실을 밝혀낸 아들. 제 인생은 드라마 같았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호야, 자니? 아니요, 아버지. 들어오세요. 아버지가 따뜻한 우유 2잔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릴 때 내 어머니가 자기 전에 항상 우유를 데워줬단다. 이제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싶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나란히 앉아 우유를 마셨습니다. 승호야,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니? 저는 저처럼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제가 고아원에서 받은 사랑과 관심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양심을 잃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원장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그래, 내일 함께 가자. 내 은인을 내가 직접 만나고 싶구나. 다음 날 우리는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의 고아원이었습니다. 도연아, 원장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껴안았습니다. 잘 지냈구나. 이 어른은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기적이구나. 내가 양심을 지킨 덕분에 아버지를 만났구나.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습니다. 김승철 회장이 원장 선생님께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 아들을 바르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이 고아원에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고아원에 새 건물을 지어주고 장학금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기적으로 고아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아, 나중에 나도 형아처럼 될 수 있어?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너희들도 모두 소중한 사람이야. 양심을 잃지 말고 정직하게 살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형아처럼 아빠도 찾을 수 있어? 꼭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은 기적을 이 아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면 좋겠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기념수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나무가 됐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그 나무 아래에서 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승호야, 행복하니?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합니다. 나도 그래. 널 찾은 뒤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 아버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 물어보렴. 제가 그날 지갑을 훔쳐서 도망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평생 만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내 양심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 그게 바로 운명이야. 네, 이제 알겠습니다. 양심은 정말 사람을 지켜주는 거였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기념수의 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도 이제 행복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3년간의 슬픔과 고통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됐습니다.
정직함과 양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